경제를 보는 눈, 곽수종의 생생경제. 아하경제와 함께하는 한뼘경제. 경제 상식과 재미를 매일 한 뼘씩 키워드리는 시간. 오늘의 주제, 반덤핑 관세가 뭔가요? 최근 우리나라 철강제를 수입하는 나라의 견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얼마 전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승인하면서 국내 철강업계에 충격을 줬는데요. 유정용 강관은 원유, 천연가스 시추에 쓰이는 철강제입니다. 이 유정용 강관은 우리가 지난해 미국에 78만 톤, 약 8억 3천만 달러어치를 수출했는데요. 미국 철강회사 9곳이 점유율 20%를 넘는 한국산 제품에 150%가 넘는 반덤핑 관세를 물리라고 요구했죠. 이어 대만 정부는 한국산 스테인리스 스틸 내연 제품에 반덤핑 관세 27.26에서 46.02%를 부과했습니다. 덤핑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규정에 따라 수출국 안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특정 물품의 국내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덤핑 관세는 덤핑 수출품에 세율이 높은 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규제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입니다. 어떤 국가의 상품이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돼 수입 국가의 산업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 무역 행위를 막으려는 제도죠. 하지만 반덤핑 관세는 실제 명분과 다르게 선진국이 개발도상국 상품 수입을 규제하는 정책으로 자주 악용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수입과 관련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또 다른 조치로 긴급 수입 제한권이 있죠. 수입이 크게 늘어 국내 업계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땐 수입 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무역 제한을 금지하고 있지만 긴급 수입 제한권은 특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뼘경제에서는 반덤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덤핑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죠, 그죠? 가격을 싸게 내다 판다 대량으로 덤프 트럭에 그냥 쏟아붓는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입하는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국 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반대한다, 그 덤핑에 반한다, 반덤핑이라고 하는 거고, 이것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물건을 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배를 갖다 군함으로 가로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그렇다면 세금을 갖다가 매기도록 하겠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가격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좀 더 비싼 가격으로 판매될 수밖에 없도록 세금을 매기겠다. 즉 관세를 매긴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반덤핑 관세가 매겨지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말미에서 나왔습니다만 한미 FTA 같은 것을 할 때에 갑작스럽게 수입이 급증을 할 경우에 자국 산업에 보호가 불가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 수입 조치에 대한 긴급 조치를 쓰기도 합니다. 긴급 수입 제한권이라는 건데요. 한미 FTA도 들어있고 한EU FTA 안에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덤핑은 이렇고요. 만약에 환율을 일부러 조작을 해서 우리나라 환율을 갖다가 1,500원으로 해서 싸게 해서 물건을 팔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럴 경우에는 수입하는 나라에서 한국 수출품에 대해서 매기는 그런 그 수입 제한 조치가 상계 관세라는 게 있습니다. 즉 환율을 일부러 낮게 한 만큼 관세율을 올려서 받겠다. 상계시켜서 받겠다는 것입니다. 자, 수입과 수출에 관련된 국가별로 보호무역 정책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으니까요. 무역에서 한번 다뤄보시면 좋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가깝게 또 쉽게 만나기 위해서 YTN 라디오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예스가 출시되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스마트폰을 열어서 구글폰, 플레이스토어 또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각각 다운받으셔서 예스를 통해서 생생방송, 생생경제 방송도 들으시고 라디오 방송도 즐기시면서 또 10월 5일 고양시에서 열리는 조용필의 투어 콘서트 헬로티켓까지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YTN 생생경제, 곽수정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리, 내일 아침까지 부탁해. 볼트 에너지. 야근이 맛있다. 과제 3개, 시험 2개. 잠은 다 잤네. 볼트 에너지. 공부가 맛있다.
맛있는 에너지 드링크 볼트 에너지. 생생경제 연속기획, 사람이 중심이 되는 상생경제를 만나다. 월요일마다 다양한 공유경제 기업 소개해드리고 있죠. 오늘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유경제를 창조경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는 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관련된 내용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사회혁신 담당관실의 김태균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서울시의 공유경제에 대한 이 시민들의 또 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 이제 정책을 시작한 지 1년 정도 됐고요. 네. 작년 9월에 서울을 공유가 굉장히 활발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유 촉진 조례라는 걸 만들어서 우선 제일 먼저 한 게 그 공유경제 기업들이 이런 서비스를 늘려가고 할 수 있도록 저희 서울시에서 공유 기업을 지정하고 또 네. 필요한 경우에는 촉진 사업을 위한 사업비도 지원해드리는 그런 정책을 우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스스로 지금까지 활동하신 내용을 살펴본다면, 평가하신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까? 예, 그 공유경제를 표방하는 기업들이 네. 몇 군데를 빼고 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스타트업 초기 네. 단계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저희가 정책적으로 그런 개입을 한 이후에 네. 저희 서울시가 갖고 있는 행정력이나 어떤 매체력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홍보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기업들은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가 있고 손익분기점을 넘기시고 회원 수도 늘려가고 있고 네. 그래서 상당히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특별히 이렇게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공유경제가 있다면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예, 일반 기업에서 이제 하고 있으면 저희는 일단 서울시가 갖고 있는 자원은 기본적으로 다 공유한다. 네. 이런 원칙 하에 예. 그 카쉐어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 서울시 공영주차장을 예. 카쉐어링 회사에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예. 50%의 싼 값으로 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예. 또 저희 시청이나 구청에서 갖고 있는 회의실, 강당 이런 것들을 미리 예약만 하시면 네.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공공청사 공유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앞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렇게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공유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주차장 주차료 싸고 또 네. 강당 같은 거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임대료 쌀 것이고 이런 가격만 가지고 말씀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우선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과잉 소비의 패턴이 좀 절약형 소비로 바뀌어가고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같이 쓰면은 소비의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 소비의 패턴이 바뀌고 있다는 게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청년 실업률이 높다 보니 예. 이제 청년들이 창업에 눈을 많이 돌리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 공유경제 분야가 어쨌든 적은 자본, 경우에 따라서는 별다른 자본이 없이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블루오션적인 창업이 가능한 분야가 아니겠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례들이 몇 개 있다 보니까 무슨 에어비앤비 이런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걱정 아닌 그 말씀도 하세요. 이게 공유경제가 시대적인 하나의 그 추세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부의 눈먼 돈을 소비하기 위한 예산으로 받기 위한 하나의 그냥 새 나가는 구멍일 뿐이다. 이게 과연 아까 말씀하셨지만 스타트업 정도 될 수밖에 없는데 큰 성과를 낼까 이런 이야기들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떻게 반론을 좀 이렇게 설득을 하시겠습니까? 예, 이제 정부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옛날에 이제 사회적 기업 지원 같은 게 이제 지원 규모도 굉장히 광범위하고 액수도 크고 하다 보니까 네. 일부 그런 사례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저희 서울시 차원에서 하는 공유경제 기업 지원은 일단 연간 예산 자체도 지금 2억에서 3억 사이밖에 안 됩니다. 예. 그거 가지고 30몇 개 기업을 도와드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자체를 위한 어떤 거품 그런 것들은 뭐 아직은 전혀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뭐 하여튼 저희들의 지원 정책으로 인해서 굉장히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현재의 상황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공유경제 기업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네. 스텝 서울 컴퍼니라는 회사도 저희가 이제 공유 기업으로 지정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걸 하네요. 그 뮤지컬 공연 같은 걸 하면은 무대 장치를 만드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소품 같은 거 마련에 돈이 많이 들잖아요. 예. 그래서 이 기업에서는 그런 공연 팀들로 하여금 공연 시작할 때 그런 무대 장치나 소품들을 그 정보들을 올려놓고 다른 공연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 공연이 끝난 후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낭비도 막으면서 또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공유기업으로 지정도 해드리고 또 서울시 갖고 있는 세종문화회관이나 뭐 이런 데서도 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로 하고 뭐 이런 식의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된 겁니까? 재원이라고 하시면은 공유 기업을 지원하는 이런 아까 2억에서 3억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일반 회계 예산입니다. 아, 일반 회계 예산입니까? 왜냐 그러면 서울시내 이 갓길 주정차 불법 주정차하는 차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각 구청별로 이 단속을 해서 좀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여쭤봤습니다. 예. 주차장 문제는 그게 이제 특별 회계라는 걸로 돼 있어서 그쪽으로만 또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특별 회계는 특별 회계 지출로 가야 되고 일반 회계는 또 일반 지출로 가야 되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공유 경제 기업도 있죠? 예, 있습니다. 문제점이 뭡니까? 저희가 이제 지정을 하고 사업비도 도와드리고 지금 이제 뭐 컨설팅도 해드리고 약간의 점검도 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일반적인 예를 들면 그냥 물건 공유를 하겠다. 네. 그래서 특별한 아이디어나 이렇게 구체적인 범위가 좀 약하고 그런 데는 그러니까 공급자하고 수요자를 연결하고 수수료만 받는 이런 단순한 사업 모델 가지고는 공유경제를 표방한다고 해도 시민들의 관심이나 그렇군요. 이용자가 늘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가끔 있더라고요. 네. 그 공유경제가 이제 새롭게 도입되는 개념이면서 상당히 좀 추상적이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조례나 규칙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조례나 규칙과도 충돌하는 것도 많을 것 같고 중앙정부의 법에도 좀 충돌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전에 없던 영역의 경제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직 우리나라는 뭐 이제 초기 단계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뭐 뉴욕시에서 도시민박이라는 공유 사업에 대한 이게 뭐 탈세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뭐 고급 자동차를 이렇게 콜 서비스하는 회사가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쨌든 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건 이제 좀 제재의 대상이 된다 이런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공유경제라고 해서 현행법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일을 장려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절충점을 찾아가는 방법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공유를 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실패 가능성이 보이는 뭐 공유 경제 기업 뭐 이렇게 해보시면 이제 경험이 쌓이시면은 요거는 좀 그렇다 하는 이런 게 있을 건데 그러면 좀 보완책 마련을 또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일단 공유 경제 기업 제일 어려운 점이 이제 그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역량을 다 동원해서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형태의 공유경제 서비스다라고 판단이 되면 아주 전방위적으로 홍보해드리고요. 두 번째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법제도하고 상충 문제 그런 것들을 물론 초기 단계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내년부터 변호사나 세무사, 변리사 이런 분들하고 같이 컨설팅 그룹도 만들어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도 하면서 법이 바뀌어야 되는 이슈가 있다 그러면 이제 좀 논의를 확산해가는 그런 일도 좀 해볼 생각입니다. 이제 그 메이저 방송사에서도 뭐 창조경제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같던데 이 공유경제에 관심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거든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자영업 쪽으로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죠? 참여하고 또 아이디어 내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희가 직접 만든 건 아닌데 저희가 지원을 해드려서 민간 단체에서
서울의 공유 허브라는 사이트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네. 지난 여름에 오픈을 했는데 거기 가시면 현재 존재하는 공유경제 서비스와 공유 기업들, 네. 그다음에 서울시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있고 해외의 트렌드 같은 것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공유 허브 사이트에 가보시면 그런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고 좋은 제안이 있으면 그쪽으로 해주시면 또 저희가 자주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센터나 지원센터도 있습니까? 예, 공유 경제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시작 학교 그런 것도 운영하고 있고요. 네. 또 아까 말씀드린 공유 허브랑 저희가 협력을 해서 평균 분기 1회 이상 이런 공유 경제에 대한 세미나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정도 성과를 기대하고 계시고 어떤 또 사업 모델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향후에. 일단 저희가 직접 저희는 이제 공공기관이니까 비즈니스적인 사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예, 시민들이 점점 더 공유 활동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그 서울시에 25개 자치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치구가 아주 굉장히 현장에서 밀착되는 그런 공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런 네. 거에 대한 고민이 요즘 제가 하고 있는 제일 큰 고민입니다. 네. 서울시에서 아무쪼록 성공적인 공유경제 사례를 많이 만드셔서 이렇게 네. 모두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희망을 좀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서울시 사회혁신 담당관실의 김태균 과장이었습니다. 맛있겠다.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자꾸 간식에 손이 갈 때 1, 2, 3, 4, 5, 6, 7, 7초만 생각해보세요.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시간. 삼성카드가 당신의 참 실용적인 생활과 함께합니다. 서희준 님이 경제 상식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윤기남님. 듣고 있으면 경제에 눈이 떠지고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어디 가서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 즐겨 듣게 됩니다 하셨습니다. 박태구님은 늘 열심히 청취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알기 쉽게 경제를 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셨습니다. 제가 감사하죠. 김종락님 생생경제에서 덤핑이 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니까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네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시면 대화를 하시고 또 공유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상식 시간이 됐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잠시 후 4부에서는 재무상담 준비했습니다. 상담 신청 서울전화 02-771-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시고 되고 또 YTN 라디오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참여하셔도 되고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4부에서 뵙겠습니다. 결혼 3년 차. 지영 씨는 매달 월세 내는 날이 무섭다. 생활비의 절반 가까운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적금 하나 부을 수 있는 돈이 매달 그렇게 사라지니 월세에서 전세로 옮기는 게 꿈이란다. 월세에서 전세로 갈아타고 싶은 대한민국 서민의 소박한 꿈. 평균 4에서 5%대의 낮은 금리로 시중은행에서 쉽게 대출받을 수 있게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이 후원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분들께 든든한 보증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모두들 하나같이 물이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정답이죠. 하지만 유독 한 어린이만이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라고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창의적인 교육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정답 찾기 교육에 길들여진 우리 교육의 자화상. 더 늦기 전에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 스스로 생각의 힘을 키우는 창의지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행복한 경기교육.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정직한 경제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에서는 이번 주에 있을 경제 일정을 미리 알아보는 이번 주 스탁앤 이슈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또 여러분들 재무 상담해드릴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무나 또 스탁앤 이슈에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거나 상담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서울 전화 02-771-0945번 또는 문자 메시지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또는 YTN 라디오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참여하셔서 문자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트위터는 YTN 밑줄 이코노미입니다.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에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김대리, 내일 아침까지 부탁해. 볼트 에너지. 야근이 맛있다. 과제 3개, 시험 2개. 잠은 다 잤네. 볼트 에너지. 공부가 맛있다. 맛있는 에너지 드링크. 볼트 에너지. 긴장하라. 아반떼를 넘어선 아반떼가 온다. 강력한 파워의 디젤 출시부터 새로운 매력을 더한 디자인까지. 더 뉴 아반떼 탄생.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생생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네, 벌써 9월 마지막 일이죠. 그리고 또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에 있을 경제 일정과 이슈를 미리미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스탁앤 이슈 시간입니다. KTB 투자증권의 최형기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셨고요. 예, 잘 보냈습니다. 잘 보내셨는지요? 예, 저도 덕분에 잘 보냈고요. 예. 자, 월말 월초는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죠? 예. 어떤 경제 지표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일단은 9월 말, 그다음에 10월 초에는 이제 국내 경제 지표가 좀 대거 발표가 되는데요. 일단 오늘 오전에는 통계청에서 8월 산업 활동 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관공업 생산 활동은 시장 예상치라든가 당사 전망치를 공히 상회하면서 전월 대비 1.8%, 전년 동월 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일단은 그 자동차 조업 정상화 등으로 자동차 생산이 크게 증가한 점이 관공업 생산 활동 개선세에 좀 일조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또 내일은 이제 그 9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되는데 일단 추석 연휴로 인한 그 통관일수 감소 등을 감안한다면 여전히 견고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 1.3% 증가, 수입은 마이너스 1.3% 증가를 하면서 약 40억 달러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또 내일 그 통계청에서 9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되는데 네. 전월 대비로는 0.5% 상승률을 기록을 하겠습니다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기저효과 등을 감안해서 1.2%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인플레이션 우려는 좀 여전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관공업 생산도 전년 대비 2.2% 증가가 예상됐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3% 가깝게 상승을 했고 예. 무역 수지도 40억 달러 흑자 정도는 나올 것 같고 이렇게 되면 하반기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거나 아니면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경기 국내 경기 회복세는 좀 더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일단은 정부와 한은은 계속적으로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지면서 연간 2.8%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그에 반면에 이제 민간 쪽의 연구소에는 사실은 그 정도 수치는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왔었는데 네. 지금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보면 일단은 정부와 한은이 예상하고 있는 2.8%, 그래서 상반기보다 하반기 국내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좀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았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회복 속도가 빨라지려 그러면 미국과 중국 G2의 경제도 좀 좋아져야 되는데 이쪽 경제 지표 나오는 게 있습니까?
일단은 오늘 그 중국 그 HSBC PMI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뭐 시장 예상치보다는 안 좋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기 확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10월 둘째 주에 발표될 예정인 실물 경제 지표 역시 시장 컨센서스로는 전월에 비해서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감안한다면 3분기 GDP 성장률 자체는 2분기보다는 높은 한 7.7% 전후의 성장률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 경기가 경착륙 우려에서 벗어나서 연착륙 가정에 있기 때문에 국내 경기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유로존 경기 역시 뭐 최근에 뭐 제조업 경기라든가 어떤 뭐 경기 어떤 체감 경기들 이런 것들이 완만한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국내 경기의 어떤 개선세에 좀 일조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채 규모를 16조 7천억 달러로 더 늘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면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될 가능성이 있고 이런 이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여집니까?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는 연방정부 폐쇄 현실화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근데 미 하원에서는 결국에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가장 이제 집중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바로 오바마 케어를 예산에 포함시키느냐 아니면 삭감시키느냐 이 부분인데 일단 하원에서는 다시 오바마 케어 예산을 삭감한 예산안을 다시 상원으로 넘겨보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어떤 초당적인 어떤 합의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내일부터 있을 정부 폐쇄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정부 폐쇄가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정부 폐쇄로 인한 어떤 재정 정책 관련의 리스크가 커지게 되면 양당이 얻을 뭐 득보다는 실이 많기 때문에 정부 폐쇄 기간 자체는 좀 짧게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산안만 통과되면 모든 게 다 문제가 해결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지금 예산안과 맞물리면서 정부 부채 증액 같은 경우를 임시적으로 지금 높이자는 의견이 같이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에서는 12월 중순까지 정부 부채 한도를 임시적으로 늘리는 것을 예산안에 포함시켰고요. 다만 민주당에서는 11월 중순까지 부채 한도 증액을 임시적으로 높이자는 의견을 갖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임시 예산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연말까지는 정부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확실히 이루어져야지만 어떤 디폴트 사태 가능성이 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 만약에 디폴트가 발생된다면 어떤 영향이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2011년 8월에 이제 그 정부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증시가 S&P가 신용 등급을 강등하면서 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가해졌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충격은 충격이 좀 나타날 가능성 열어둬야 되겠습니다. 뭐 글로벌 달러화가 강세로 가면서 글로벌 증시가 했고요. 또 국내 원화 가치 하락과 국내 주식 급락도 따라서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국제 신용 평가사의 무디스는 뭐 연방 정부가 일시적으로 폐쇄된다 하더라도 신용 등급은 어떤 채권의 장기 전망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한 바 있고요. 또 아직까지로는 디폴트 사태로까지 이어질 만한 어떤 개연성 자체는 현실화 가능성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양당이 조율된 임시 예산안으로 합의를 보고 그리고 시간을 두고 부채 한도 증액과 관련된 협상을 좀 지속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탈리아도 다시 정치적인 어떤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그 밖에 또 주목해야 될 이벤트나 지표가 있습니까? 일단은 뭐 전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독일의 이제 연정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를 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겠고요. 또 금주에는 ECB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동결이 예상되지만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가 어떤 식으로 변경되는지를 좀 그 정책 모멘텀과 관련돼서 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10월에는 또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연준이 과연 10월에 테이퍼링을 시행하는지 여부도 봐야 하는데 일단 10월에는 버냉키 연준 의장의 연설이 없고요. 또 테이퍼링 시행을 서둘러 할 만큼 미국 경제가 확연히 개선될 가능성이 10월까지는 낮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좀 10월보다는 12월에 테이퍼링 시행 가능성이 여전히 좀 무게를 두고 둬야지 아주 바람직하지 않을까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듣고 보니까 주로 이제 미국에 초점을 많이 둔 말씀들이었는데 샷다운 문제, 미공개 시장 회의 문제,
양적 완화 축소가 언제 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일이면 이제 10월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 10월 시장을 한번 전망해 주신다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일단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미 연준의 테이퍼링 시행 자체는 이제 글로벌 유동성의 어떤 이머징 마켓에서의 어떤 이탈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머징 글로벌 유동성 흐름 자체가 좀 이머징 시장 쪽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테이퍼링 시행이 지연됨에 따라 양호한 유동성 환경이 좀 조성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신흥국 중에서도 국내 증시의 투자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기 때문에 뭐 앞서도 설명드렸다시피 국내 실물 경제 지표가 반등하고 있고 또 하반기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또 국내 외환 시장의 안정성 역시 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국내 증시의 투자 매력은 여전히 10월에도 좀 지속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경기 민감주 중심의 어떤 업종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다 종합해 보면 경제 지표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나타내는데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 소비자 물가도 중요하고 성장도 중요하고 무역 수지도 중요한데 한 가지 지금 마음에 걸리는 게 환율이에요, 사실은. 환율이 지금 급속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한 1,050원까지는 떨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연말까지 보면은 뭐 그 정도 선이 좀 한선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환율의 하락 속도가 좀 상당히 빨랐다는 좀 판단이 좀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1,070원 선에서는 뭐 계속적으로 외환 당국의 개입 경계 심리도 좀 강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환율 같은 경우는 좀 속도 조절 국면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주로 경제 지표를 말할 때 선행 지표, 후행 지표, 동행 지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최현기 연구원께서 보시기에 선행 지표 앞으로 6개월이나 1년 뒤에 나타날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것 중에서 좀 재미있다 내지는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지표를 짚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뭐 국내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는 뭐 이번에도 0.3%포인트 전후보다 상승하면서 5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적어도 하반기에 국내 경기 회복 모멘텀은 강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경제 지표 말고 이제 뭐 중국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 선행지수에 대한 신뢰도가 좀 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리커창 지수를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리커창 지수는 이제 뭐 철도 운송량이라든가 뭐 신규 대출량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리커창 지수를 만들었는데 6월 이후에 꾸준히 어떤 상승 국면에 있기 때문에 중국 경기 같은 경우도 2,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3, 4분기, 4, 4분기에는 조금 더 확장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KTB 투자증권의 최현기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시사 경제 프로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인터넷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하면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생생경제와 지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고 YTN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 네, 재무상담 월요일입니다. 서울전화 02-771-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휴대폰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로 문의하시거나 YTN 라디오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께서 메시지와 문자,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트위터도 유효하니까요. 골뱅이 YTN 밑줄 이코노미로 보내주시고 또 긴 사연 같은 경우엔 인터넷 홈페이지 YTN 라디오로 들어오셔서 곽수정의 YTN 생생경제 신청하시면 에듀머니의 김준하 팀장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에듀머니의 김준하 팀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바로 또 질문을 드려야 되겠네요. 1799번님. 직장 생활한 지 만 3년 지났습니다. 연봉은 1,500만 원이고요. 4대 보험은 다 들어갑니다. 기존 대출이 좀 많아서 저렴한 이자로 대환하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기존 대출은 햇살론 300만 원 남았고요. 나머지 카드론 여러 곳 다 합쳐서 1,700만 원입니다.
대출을 한 곳으로 해서 카드론을 갖고 싶은데 이율이 높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한 저축은행에 문의했더니 900만 원 가능하고 이율은 28.9%나 된다고 합니다. 남편 몰래 쓴 돈이라서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네, 사실 이게 다른 빚으로 또 빚을 갚는 건데요. 네. 뭐 대출이 여러 군데 있을 경우는 이제 뭐 여기저기 갚는 것보다 한 곳으로 좀 모아서 갚으면 좀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실 경우가 많아서 네. 뭐 이런 한꺼번에 대출 받는 상품을 찾으시는데 통상 이제 이게 이금융권에서 채무 통합 상품 뭐 이런 식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기도 한데요. 사실 이 채무 대통합 상품 자체가 대부분 이제 불법 대출일 경우도 많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또 문제가 이제 금리가 위에처럼 뭐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금리보다 훨씬 높다라는 문제. 사실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대환을 하더라도 금리가 늘어나니까 금융비용도 더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지 빚 문제를 쉽게 해결한다는 건 좀 말이 어폐가 있습니다만 또 해결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카드론 중에서 한 곳을 뭐 제외하고는 바꿔드리는 대상이 또 안 되시거든요. 네. 이제 20%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뭐 햇살론이나 세희망홀씨 이런 대출들도 이제 기대출 때문에 그러니까 뭐 연봉이 한 1,500 정도라고 하셨으니까 이미 네. 기대출 한도가 아마 오버가 됐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뭐 이자도 이제 10% 정도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뭐 절감 비용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고요. 문제는 이제 이게 남편분이 모르신다는 건데요. 사실 남편분이 아시는 게 이제 걱정은 좀 되시겠지만 알려야 되지 않나요? 네, 오히려 이제 감추다 보니까 문제가 더 커진 것 같고요. 네. 이럴 때 이제 남편분하고 같이 좀 얘기를 해보시고요. 또 이제 전문적인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479번님.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행복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기초수급자라도 하더라도 조건에만 해당이 되면 네. 행복기금 받으실 수 있고요. 뭐 조건이라는 거는 6개월 이상 연체하시고 채무액이 1억 미만이면 가능하시고요. 네. 대신에 이제 기초수급자나 뭐 차상위 그다음에 뭐 한부모, 장애인 이렇게 이제 특수계층 같은 경우는 감면율이 50%에서 70%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자격 요건만 맞으시면 행복기금 혜택 충분히 받을 수 있고요. 대신에 감면율은 더 높아가는데 반면에 이제 다른 점도 있습니다. 수급자분들 같은 경우는 소득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10% 뭐 30% 감면 그렇죠. 받더라도 매달 갚는 게 굉장히 어려우실 어렵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그 행복기금보다는 채무를 아예 감면 받을 수 있는 뭐 다른 제도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2469번님, 저는 26살 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타지에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월세가 주된 지출 요인인데요. 월 48만 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제 연봉은 3,400만 원 중 방세만 600만 원 가까이 지출해야 하는 시점에서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부모님은 시골집에 사시고 저는 무주택자로 부모님과 동생 한 명이 부양가족으로 있어 건강보험료가 제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을 수 있잖아요.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소득공제 받으시려면 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주민등록상 거주지하고 월세 소득공제를 받는 주소지가 동일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연봉은 이제 세전 5천만 원 이하. 그다음에 임대하는 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이제 올해 과세 종료일 12월 31일까지 무주택 세대 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신청하시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세무서에 하시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으로 하시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만약에 하실 때는 주민등록 등본,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이제 월세 냈다는 서류, 뭐 현금 영수증이라든지 무통장 입금증 이런 게 있으시면 되고요. 인터넷으로 하시는 방법은 이제 국세청에 현금 영수증 서비스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들어가시면 뭐 자세하게 등록하는 방법 있으시니까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편하신 방법으로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월세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 보통 이제 이분이 연봉 한 3,400 정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과세 표준을 따지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1,000만 원 정도 과표라고 하면 세율은 한 6%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180만 원 정도 소득 공제가 된다라고 하면 이 11만 원 정도 감세를 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대신에 이제 연봉이 더 많으신 연봉 5천만 원이신 분들은 세율 자체가 15%가 되기 때문에 뭐 같은 18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27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재무상담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YTN 라디오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 휴대폰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로 문의하시거나 또 트위터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YTN 생생경제 프로그램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애플리케이션 예스와 함께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사연 남기셔도 됩니다. 에듀머니의 김준하 팀장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상담 받으시기 바라고요. 8991번님입니다. 연금이 2개일 경우에는 다 소득공제 받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셨습니다. 어떤 상품 말하시는 걸까요? 연금 저축? 뭐 일단 연금이라고 하셨으니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적 적격 연금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좀 되는데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이제 은행의 연금저축 신탁이라든지 보험의 연금저축 보험, 증권의 연금저축 펀드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연금이 뭐 2개면 어떡하느냐. 합산해서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2개여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로따로 하지 않고 또 합산해서 400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내년에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잖아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소득에서 그 과세하는 부분 좀 빼고 나머지는 이제 과세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것을 세금 자체를 빼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이제 표준 한 3천만 원 정도 구간이라면 세율이 한 6%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올해 발표한 계획들을 좀 보면 세액공제로 바꿔서 12%도 일률 공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놓고 보면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더 받을 수 있겠지만 소득이 이제 그 위로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조금 더 이제 세금 내는 게 좀 늘어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전환되다 보니까 과표가 조금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과표에 걸치시는 분들은 세율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초에 3,420만 원인가 하려고 그러다가 이거를 다시 4천만 원으로 올리고 뭐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8701번님,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부동산이나 현금은 없으시고요. 보험에서 5,2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망 시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 법적 상속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큰 아들이라 상속받는데 문제가 없는데요. 복잡한 게 아버지가 농협에 1,000만 원 정도 빚이 있더라고요. 그 빚은 상속 포기를 하면 안 갚아도 된다는데 상속 포기를 해버리면 보험금도 포기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상속 포기해도 보험금은 상관없다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습니까? 하셨습니다. 네, 일단 맞습니까? 상속 포기하는 거하고 이제 사망보험금 문제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사망보험금이 상속 재산이냐 아니냐인데 여기서 대법원의 판례가 사망보험금은 상속 재산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은 보험금 수령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수익자가 딱 정해져 있으면 별 소송거리가 안 되는데 문제는 이제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 상속인인데 상속 포기를 하면 법정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하느냐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판례는 자, 사망 시점에 상속인이면 된다. 이후에 상속 포기하더라도 관계없다. 그래서 소송의 여지는 좀 있을 수 있지만 소송하더라도 대부분 승소하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수익자가 법적 상속인으로 돼 있어서 포기해야 된다. 이 말은 아니죠,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논란의 여지는 있었는데 이게 대법원의 판례에서 조정이 됐고요. 대신에 이제 채권자가 소송을 할 여지는 좀 있는 거죠. 네. 오늘도 에듀머니의 김준하 팀장과 함께 재무상담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동차 1년에 얼마나 타세요? 한 9,000km? 사고 난 적은요? 3년간 없죠. 그럼 보험료 할인 더 받으셔야죠. 마일리지로 할인받고 3년 무사고로 또 한 번 할인. 악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일보다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을 하자. 오늘의 이익보다는 내일 더 필요한 일을 하자. 함께할 때 더 큰 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기에 함께 더 멀리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맛있겠다.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자꾸 간식에 손이 갈 때 1, 2, 3, 4, 5, 6, 7 7초만 생각해보세요.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시간. 삼성카드가 당신의 참 실용적인 생활과 함께합니다. 쇼핑하러 간다. 바우하우 바우하우스. 외식하러 간다. 바우하우 바우하우스. 영화 보러 간다. 바우하우 바우하우스. 재미 보러 간다. 바우하우 바우하우스. 패션그룹 형지의 30년 노하우. 장안동 프리미엄 쇼핑몰. 바우하우 바우하우 바우하우스.
서희준님이 경제상식 하나하나 쌓아가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하셨고요. 김형곤님 벌써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월말 마무리 잘 하십시오 하셨고요. 이화정님 생생경제 들으면서 우리 집 경제살림도 나아지길 기대합니다 하셨습니다. 권오현님은 항상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이 많은 분들이 지금 YTN 생생경제 예스를 통해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조용필 헬로 콘서트 티켓을 웬일입니까? 두 분에게 드리네요. 박태곤님과 서희준님께 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